네가 뭘 했다고 밥상에 앉아? 시어머니 네가 생신날 뭘 했다고 새벽 밥상에 5시부터 앉아? 음식을 준비한 건 접니다. 근데 막상 밥상이 차려지니까 저는 네가 뭘 부엌에서 했다고 따로 밥상에 앉아? 먹으래요. 1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그러려니 하고 참으려는데 네가 뭘 화장실에서 했다고 밥상에 남편 앉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네가 뭘 손에 했다고 들고 밥상에 있던 앉아?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처음 보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네가 뭘 들어왔어요. 했다고 밥상에 앉아? 오빠 회사 후배야, 갈 데가 없대서 데려왔어. 그 여자가 저를 보며 씩 네가 웃는데 뭘 했다고 등골이 밥상에 앉아?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 가방에서 남편 차 키에 달린 것과 네가 뭘 똑같은 했다고 밥상에 곰돌이 앉아? 키링을 봐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네가 며칠 뭘 뒤 했다고 제가 밥상에 알게 된 앉아? 사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네가 시누이, 뭘 했다고 시어머니, 밥상에 앉아? 이 세 사람이 뭘 꾸미고 있었는지 아시면 진짜 경악하실 거예요. 대체 네가 무슨 일이 뭘 했다고 벌어진 밥상에 걸까요? 앉아? 사연 시작 전에 실화 보따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영은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이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코를 드르렁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서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이불을 걷었습니다.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숨소리마저 죽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68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생신잔치에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게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었습니다. 음식은 내가 알아서 해. 밖에서 사오면 정성이 없잖아. 서영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를 해봤자 돌아오는 건 시집온 주제에 말이 많아라는 핀잔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차가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서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손질해둔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불고기용 소고기, 잡채 재료, 나물 대여섯 가지, 전 부칠 재료들. 서영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당근을 채 썰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몸에 밴 동작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끌리는 발소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밥맛 없게 왜 이리 굼떠. 시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직 새벽 5시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굼뜨다니요. 서영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서영은 돌아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식탁에 털썩 앉았습니다. 생신 축하는 무슨, 밥이나 빨리 해. 배고파서 잠이 깼어. 서영은 대답 대신 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아침상을 따로 차려야 했습니다. 생신잔치 음식 준비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란을 깨뜨리고 밥을 덮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서영의 손놀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가 좀 신 것 같은데. 내가 담근 거야? 네, 어머님. 지난주에 담갔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지. 시댁 김치 맛을 10년이 넘도록 못 따라가네. 서영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 밥, 반찬 몇 가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다시 한번 투덜거렸습니다. 가진 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집와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친정에서 뭘 가르쳤는지. 서영은 그 말에 손이 멈칫했습니다. 10년 동안 수백 번은 들은 말이었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면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먹는 동안 서영은 다시 생신잔치 음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고기에 양념을 버무리고 당면을 삶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서영은 별 생각 없이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한참이 지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물이 흐르는 소리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주말 아침 7시에 서영은 국자를 든 채 멈췄습니다. 걱정 마. 곧 정리할게. 남편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지만 다음 말은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서영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 정신이 어디 갔어? 서영은 얼른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이 미끄러웠어요. 서영은 애써 평온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엉망이었습니다.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리한다고요? 뭘 정리한다는 걸까요?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영은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눈이 마주치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 생신 축하드려요.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조금 전 통화는 없었던 것처럼. 서영은 등 뒤로 남편의 발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어. 회사 통화였을 수도 있어. 서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영은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음식을 나르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서영은 음식을 나르다가 문득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친척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어 보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딸 수아를 낳고 키우며 온갖 구박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걸까요?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남편이 잠든 후에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서영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서영은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틀었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열년간 참기만 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생신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서영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그득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좌에 앉아 손님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연신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은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웠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빈 술잔을 내밀고 국이 식었다며 핀잔을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서영은 익숙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신우이 지연이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뒤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스커트,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 나이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 여자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 오빠 회사 후배야. 최민주라고. 오늘 갈 데가 없대서 내가 데려왔어. 괜찮지? 민주라는 여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고왔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했습니다. 서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 회사 후배라면 왜 서영은 처음 보는 걸까요? 회사 야유회나 송년회 사진에서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영은 묘한 찝찝함을 느끼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거실을 슬쩍 살펴보았습니다. 민주는 지연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자꾸 한쪽으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 쪽이었습니다. 서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남편도 민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보았습니다. 그 미소를, 서로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에 들었던 남편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설마 저 여자에게 한 말이었던 걸까요?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영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음식을 담은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기 잡채 더 가져왔어요. 서영이 식탁에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민주가 서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주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도발적인 자신만만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서영을 시험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어요.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서영은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네, 그냥 집에서 해요. 서영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로 민주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불쾌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불쾌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영은 현관에서 인사를 하며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때 민주가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영은 별 생각 없이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위에 놓인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주의 가방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면서 놓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서영은 가방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서영은 멈칫했습니다. 남의 가방을 뒤지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것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서영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지퍼를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키링이었습니다. 작은 금속 키링, 하트 모양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남편이 가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키링이었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남편 것은 왼쪽 반, 이건 오른쪽 반. 합치면 하나의 하트가 완성되는 커플 키링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키링을 어디서 봤는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쯤 남편의 차 열쇠에 달려있는 걸 봤었습니다. 그때 물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었습니다. 아, 회사 동료들이랑 단체로 산 거야. 팀빌딩 기념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가방 안에 있는 똑같은 키링을 보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커플 키링이었습니다. 팀빌딩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연인끼리 나눠 가지는 커플 키링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재빨리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주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어머, 제 가방 여기 있었네요. 민주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영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소파에 있길래 치우려고 했어요. 감사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민주가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영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들은 통화, 민주와 남편의 눈빛, 그리고 커플 키링.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됐습니다. 거실 저편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익숙한 웃음소리가 오늘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생신잔치가 끝난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플 키링의 이미지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영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도록 숨을 죽이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나와 남편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우편으로 오는 명세서를 서재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서영은 발소리를 죽이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명세서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가장 최근 석 달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한 줄 한 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편의점, 회사 근처 식당, 평범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객실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는 항상 근처 레스토랑 결제가 있었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아니, 명세서를 더 뒤져보니 6달 전부터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호텔과 레스토랑, 반년이 넘도록 이어진 흔적이었습니다. 수요일, 남편은 수요일마다 야근이라고 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바빠서 늦는다고 했었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지쳐 먼저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영은 명세서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서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으로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영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서영은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옷장, 서랍, 책상,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예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충전해 보니 전원이 켜졌습니다. 서영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문자 메시지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없었고 번호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서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 주 수요일도 기다릴게. 나도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생신잔치 날 새벽에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서영은 그 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남편 몰래였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뿐만 아니라 신우이 지영과도 통화가 잦았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래 30분 이상씩. 오빠와 여동생이 매일 30분씩 통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서영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신잔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신우이가 민주를 데려왔던 것, 오빠 회사 후배라며 소개했던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가 일부러 민주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둘이 만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신우이가 이 관계를 주선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영은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도 공범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오랜만에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냐?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 무슨 일인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아버지가 뭐든 도와줄 테니까. 네, 아버지. 고마워요. 서영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눈빛은 오히려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자신이 끝을 내겠다고. 서영은 휴대폰을 열어 그동안 모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하나하나가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서영은 그것들을 차곡차곡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서영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과 민주의 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했지만 신우이가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신우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닐까? 서영은 그 작은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신우이의 미용실에 가보기로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딸 수아는 학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서영은 집안일을 대충 마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신우이의 미용실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번화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미용실이었습니다. 서영은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용실 근처에 도착하자 서영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곧장 미용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미용실 유리창 너머가 훤히 보였습니다. 서영은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미용실을 지켜보았습니다. 신우이 지연이 손님의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서영은 커피를 홀짝이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용실 앞에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서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민주였습니다. 민주는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것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둘은 분명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신우이가 생신잔치 때 민주를 오빠 회사 후배라고 소개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둘은 이미 친한 사이였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야 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미용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용실 옆에는 좁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용실 뒷문 근처였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야, 케이크까지 뭘 이렇게 사왔어. 미안하게. 언니, 이 정도는 당연하죠. 언니 아니었으면 저 재민 오빠 못 만났잖아요. 서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신우이가 둘을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올케가 눈치챌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 사람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오빠도 그러던데요. 민주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민주야, 오빠랑 언제쯤 정리할 거야? 올케가 이혼 안 해주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언니. 재민 오빠가 다 알아서 한대요. 이번 달 안에 이혼 얘기 꺼낸다고 했어요. 서영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이혼 얘기를 남편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서영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잘 됐다. 솔직히 나도 올케 오래 못 봤으면 좋겠어. 시골에서 빈손으로 시집와서 맨날 주눅이나 들어있고 뭐가 그리 당당하지 못해. 그러니까요. 근데 언니, 오빠가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의 질문에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반반이지. 결혼하고 모은 재산은 나눠야 하니까. 근데 우리 오빠 재산이 뭐가 있어? 아파트 한 채랑 적금 좀 있는 거. 그거 반 주면 되는 거야. 그래도 아파트 반이면 꽤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말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서영은 숨도 쉬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가 이혼하면 올케 재산 반은 오빠 거잖아. 올케 친정이 뭐 있겠어. 거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어. 오히려 오빠가 다시 시작하기 편하지.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지나 마찬가지라니요. 그들은 서영의 친정을 완전히 얕보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랑 재혼하면 저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그리고 말이야. 지연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영은 창문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습니다. 오빠가 이혼하고 재산 정리되면 나한테 좀 빌려달라고 할 거야. 미용실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지금 대출이 좀 많아서. 언니 미용실 확장하는 거예요? 응. 옆 가게가 비는데 거기까지 넓히려고. 근데 대출이 더 안 나와서 오빠한테 부탁하려고. 오빠도 흔쾌히 해준다고 했어. 서영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신우이는 단순히 남편의 바람을 방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장한 것이었습니다. 이혼시키고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 미용실 확장에 쓰려고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근데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오빠 이혼하는 거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 알지. 어머니가 더 좋아하셔. 원래 올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셔. 서영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시어머니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온갖 구박을 참으면서도 가족이니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서영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하고 버릴 존재였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과 민주가 깔깔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올케 표정 보고 싶다. 이혼 얘기 듣고 얼마나 멘붕일까. 어머, 언니 너무해. 근데 나도 좀 궁금하긴 해. 둘의 웃음소리가 서영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몇 번이나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영은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 모두가 공범이었습니다. 서영을 속이고 이용하고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것도 서영의 재산까지 빼앗으려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영의 친정이 어떤 곳인지, 서영이 누구의 딸인지, 그들은 서영을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여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쓸쓸하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혼하자고요. 대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오늘 들은 대화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영은 차갑게 눈을 빛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영이 끝을 낼 차례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영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고 수아가 학교에서 왔고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서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상을 차리고 웃는 얼굴로 가족을 맞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간을 제대로 한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서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상했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계획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영은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음모가 탄로 났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영은 아침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주말인데 늦잠을 자지 않고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거실을 슬쩍 살폈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딸 수아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수아를 깨우려다 멈췄습니다. 왠지 오늘은 수아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 식탁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영은 밥을 풀려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누이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연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알았습니다. 저 표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미용실에서 엿들은 대화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왔어. 앉아.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지연이 식탁에 앉자 네 사람이 마주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지연이도 부른 거야.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을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극처럼 과장된 한숨이었습니다. 서영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재민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네. 서영은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더구나. 집에 오는 게 무섭다고 하더라. 서영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할 용기도 없이 어머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게 무섭다니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서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들한테 뭘 해줬는데? 밥이나 제대로 해? 집안일은 또 어떻고? 맨날 찡그린 얼굴로 다니니까 아들이 집에 오기 싫은 거 아니야?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10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잔치 음식도 혼자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뭘 해줬냐고요? 하지만 서영은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힘든 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우리 아들 탓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어머니 흥분하시게 하지 마. 우리가 오늘 모인 건 싸우려는 게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독을 알았습니다. 그럼 왜 모인 건데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남편을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솔직하게 말할게. 오빠랑 옳게, 둘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잖아. 서영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혼 말이야. 지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식탁 위에 던져졌습니다. 서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서영아, 지연이 말이 맞아.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억지로 사는 건 둘 다 불행해지는 거야. 내가 좋게 나가주면 우리도 고마워할게. 좋게 나가달라고요. 10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고 이제 좋게 나가라고요. 서영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도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비겁한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재민이는 내가 좋게 나가주면 좋겠다고 했어. 위자료도 줄 테니까. 위자료라. 서영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영에게 적당히 돈을 쥐어주고 내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옳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 새 출발하라고 도와주는 거야. 옳게도 점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영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용실에서 민주와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옳게 표정 보고 싶다. 멘붕일 거라며 깔깔대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서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신우이, 그리고 여보. 서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할 말? 뭔데? 서영은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서영의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응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원하는 방식? 그게 무슨 소리야? 서영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바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서영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최민주 씨랑 얼마나 됐어요? 1년? 그 이상?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무슨 소리야? 민주가 누군데? 아가씨, 시치미 떼지 마세요. 미용실에서 다 들었어요. 민주 씨랑 케이크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는지. 지연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서영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이혼하면 옳게 재산 반은 오빠 거라고 했죠. 미용실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그게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서영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빈손으로 시집왔다고 무시하셨죠. 친정이 가난하니까 만만하게 보셨죠. 이혼해도 줄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도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돌아온 게 이거예요? 불륜의 재산 빼돌리기 계획에 쫓아내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지금 어디서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어머님. 서영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이제 안 참을 거예요. 이혼 원하신다고요? 좋아요, 해드릴게요. 대신 법대로 할 거예요. 저한테 불리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우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옳게 뭘 믿고 그래?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어? 서영은 지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어딜 가? 얘기 안 끝났어.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냐? 아버지, 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올라갈게. 기다려라.
서영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있던 날 이후 서영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딸 수아에게만 간간히 문을 열어 안아주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영이 충격을 받아 방에 틀어박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나와서 울며 사정하겠거니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영이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영은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폴더에 분류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스크린샷, 날짜별로, 종류별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영은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법정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녹음이었습니다. 서영은 다음 날부터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항상 켜두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 남편과 마주칠 때, 시누이가 찾아올 때, 모든 순간을 녹음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서영은 방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스피커폰을 켜놓고 통화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살금살금 방문에 다가가 귀를 대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올케 아직도 방에서 안 나와? 응. 밥도 안 먹고 그래. 좀 걱정되긴 하는데. 걱정은 무슨. 어차피 나갈 사람인데. 빨리 정신 차리고 짐 싸서 나가면 좋겠다. 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서영이가 뭘 안다고 하던데. 미용실에서 들었다나? 아, 그거? 내가 민주랑 얘기한 거? 그걸 어떻게 들었대? 몰라. 근데 좀 찝찝해. 증거라도 있으면 어쩌지? 지연이 콧방귀를 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어? 설령 들었다 해도 그냥 말로 들은 거잖아. 녹음한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인정 안 돼. 서영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녹음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걱정돼. 서영이가 갑자기 강하게 나오니까. 오빠 걱정하지 마. 올케 친정이 뭐가 있어. 거지나 마찬가지잖아.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겠어? 그냥 위자료 조금 주고 내보내면 돼. 그런가? 당연하지. 그리고 오빠 이혼하면 민주랑 빨리 재혼해. 그래야 주변에서 뭐라 안 해. 알았어. 서영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2분짜리 파일이었습니다. 서영은 이어폰을 꽂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모든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올케 친정이 거지나 마찬가지라는 말,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겠냐는 말, 위자료 조금 주고 내보내면 된다는 말. 한마디도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무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조용히 외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딜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대형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펌 건물은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서영은 로비에 들어서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올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에서 내리자 넓은 응접실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서영을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함에는 김현정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서영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서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전화로 대략 들었어요. 남편분의 외도와 시댁 식구들의 공모라고 하셨죠? 네. 제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서영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 출력본, 문자 메시지 캡처 출력본, 그리고 USB 하나. USB에는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한참 후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영 씨,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외도 증거도 확실하고 공모 정황도 녹음에 다 담겨 있네요.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 가능한 거죠? 당연하죠. 그것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요. 유책 배우자가 확실하니까 위자료도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양육권도 문제 없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서영 씨,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상대방 측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제기할 텐데 혹시 친정 쪽 재산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노리는 게 있는지 파악해야 해서요.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친정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영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것을 숨겨왔는지, 변호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윤서영 씨 아버지가 그 윤창호 회장님이라고요? 네. IT 벤처 창업 1세대, 현재 부동산 자산만 3조 원 이상인? 네, 맞아요. 변호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시네요. 10년 동안 그걸 숨기고 사신 거예요? 시댁에서 제 친정을 무시하는 게 싫어서 일부러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바보였던 것 같아요. 서영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상대방이 전혀 예상 못할 테니까. 변호사는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윤서영 씨, 이건 그냥 이혼 소송이 아니에요. 완벽한 역전극이 될 거예요. 상대방은 윤서영 씨가 가난한 시골 출신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영은 가만히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들이 계획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재산 빼돌리려던 계획, 만만하게 내쫓으려던 계획, 전부 다요. 변호사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모든 면에서 완승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직접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댁 측에서 압박을 가해올 수도 있거든요. 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로펌을 나온 서영은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그래, 어땠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해봐라.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댁에서 저 내쫓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괴롭힌 사람들, 아빠가 직접 만나봐야겠다. 언제든 연락해라. 바로 올라갈 테니까.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서영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곧 보여드릴게요. 제가 누군지. 바람이 서영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흐린 날씨였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묘하게 불안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남편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출근한 후였습니다. 딸 수아는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는 서영과 시어머니 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서영을 불렀습니다. 서영아, 이리 와봐.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영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솔직히 말해줄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10년 동안 눈 딱 감고 참았다고. 근데 이제 한계야. 서영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했어? 법대로 하겠다고?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그런 소리 못하게 해줄까? 응? 시골에서 빈손으로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신이나 시키고.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야? 서영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못 들었어? 나가라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서영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서영이 뒤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영의 옷장을 열어젖히고 옷가지들을 마구 끄집어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짐 싸라니까. 직접 안 하면 내가 다 내다 버릴 거야. 시어머니는 서영의 옷들을 팔에 한가득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옷들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서영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옷들이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더 많은 짐을 끄집어냈습니다. 가방, 화장품, 책들, 닥치는 대로 집어서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진작에 이랬어야지. 보기 싫어. 내 꼴이.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서영의 작은 여행 가방을 끄집어내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자, 다 됐어. 이제 꺼져. 시어머니가 서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영은 현관에 서서 밖에 널브러진 자신의 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은발의 머리카락, 당당한 걸음걸이, 위험 있는 눈빛. 그 뒤로 정장 차림의 남녀 3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서영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신사가 서영을 발견하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왜 우리 집 앞에 오는 거지? 노신사가 서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짐들을 보고 현관에 서 있는 서영을 보고 그리고 안쪽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노신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추기 어려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 아버지. 괜찮아요. 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서영이 아버지라고? 저기.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긴 왜 오셨어요?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왠지 모를 위압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노신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 아버지입니다. 윤창호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창호그룹 명예회장 윤창호.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호그룹.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숱하게 들어왔던 이름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 부동산 재벌, 자산 규모가 조단이라는 그 집안. 그게 무슨. 시어머니의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창호 회장이 바닥에 널브러진 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제 딸 물건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대하셨습니까? 10년 동안. 윤창호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서영이가 그런 집 딸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면 이래도 됩니까? 윤창호 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누구 딸이든 사람이면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가 무슨 종입니까? 무슨 노예입니까? 시어머니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있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사람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영이 만났던 김현정 변호사였습니다. 박순자 씨 되시죠?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서영 씨의 법률 대리인 김현정입니다. 이건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입니다. 정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한재민 씨와 한지연 씨, 그리고 최민주 씨에게도 별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불륜 공모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되어 있으니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서영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짓밟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쾌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윤창호 회장이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영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서영아, 이제 됐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하고 구박받으며 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윤창호 회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아빠가 왔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서영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젖은 눈이었습니다. 저 이제 안 참을 거예요. 법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서영은 돌아서서 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서영은 마지막으로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널브러진 짐들과 주저앉은 시어머니. 그것이 1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서영은 아버지, 변호사와 함께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쫓겨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창호 회장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그 옆에 앉았고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옆에 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신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창호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모이셨네요. 좋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서영이를 너무 몰라봤어요. 몰라봤다고요? 윤창호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딸이 누구 딸인지 몰라서 그렇게 대하신 겁니까? 만약 처음부터 알았으면 잘해주셨을 겁니까?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창호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을 식모 취급하셨다면서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 식모가 하루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윤창호 회장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일당 30만 원은 드립니다. 식사도 따로 챙겨드리고 명절 보너스도 드리죠. 그런데 우리 딸은요? 10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집안일을 하고 돌아오는 건 9박뿐이었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창호 회장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재민 씨, 남편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의 눈빛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창호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딸을 사랑하긴 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냐는 질문에 대답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과 10년을 산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서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이건 카드 명세서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호텔, 같은 레스토랑. 6개월 넘게 반복된 기록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에요. 최민주 씨랑 주고받은 내용이죠. 서영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그 문자들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서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취록이에요. 그 말에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이 녹취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옳게 친정이 뭐가 있어. 거지나 마찬가지잖아.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겠어? 그냥 위자료 조금 주고 내보내면 돼. 신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남편과 통화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건 신우이랑 민주 씨가 미용실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에요. 서영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빠가 이혼하면 옳게 재산 반은 오빠 거잖아. 그 돈이면 우리 미용실 확장도 가능해. 신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앉으세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서영이 녹취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 들으셨죠? 어머님도 여보도.
신우이가 처음부터 이 불륜을 주선한 거예요. 민주 씨를 오빠한테 소개해 준 것도 신우이였고, 이혼시켜서 재산 빼돌리려던 것도 신우이 계획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정말 그랬어?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녹취록에 나와요. 어머니도 다 아신다고. 옳게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신다고.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지연이가 마음대로 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틀 전에 제 집 내던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작에 이랬어야 한다고, 보기 싫다고. 그게 모르는 사람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서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옳게, 아니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신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미용실에서 민주 씨랑 뭐라고 했어요? 옳게 표정 보고 싶다고. 멘붕일 거라고.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었잖아요. 신우이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돌아온 게 이거예요? 불륜 주선하고 재산 빼돌리려 하고 쫓아내려 하고.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쌓인 서러움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할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서영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아니. 한재민 씨. 서영의 입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이름으로 부르는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이혼해요. 당신이 원했잖아요. 민주 씨랑 재혼하고 싶다며. 그렇게 해드릴게요. 대신 법대로 해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양육권, 모든 부분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민주 씨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잘할게. 서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짐을 내던지며 꺼지라고 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 1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님한테 대들거나 불만 표현한 적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생신잔치 음식 혼자 다 준비하고 아무리 구박해도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게 가족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어머님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려먹고 버릴 사람이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윤창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법정에서 보시죠. 서영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신우이의 울음소리,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10년간 식모처럼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영은 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윤창호 회장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다 끝났어.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품에 기댔습니다. 10년간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서영의 앞날처럼. 3달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법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최종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김현정 변호사가 서영 옆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창호 회장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일정에도 중요한 기일마다 법원에 와주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담담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순간이 오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니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에는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의 변호사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승패가 기울었다는 것을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었습니다. 서영 측 변호사가 그동안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호텔 CCTV 캡처 화면. 불륜의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특히 녹취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이 서영을 내쫓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는 녹취록을 검토하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론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습니까? 서영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낳고 키웠습니다. 한때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고의 외도와 가족들의 공모로 인해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 순간 서영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피고 한재민의 유책이 인정되어 원고 윤서영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60%를 인정하며 미성년 자녀 한수아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선고합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겼습니다. 변호사가 서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도 뒤에서 서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더 이상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윤서영 씨.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서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버텼다. 우리 딸. 서영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상간녀 민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도 나왔습니다. 민주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주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서영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댁 식구들의 근황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정확히는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불륜 소송 소식이 회사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 상사의 불신. 남편은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썼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니 남편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서영에게 넘어갔고 적금도 대부분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의 미용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 대출이 많았는데 남편에게 빌려 쓰려던 돈이 없어지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확장은커녕 기존 가게 유지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고 직원들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시누이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원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다니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도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데 아들은 실직 상태고 딸은 가게가 망해서 병원비 내기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잘 키워서 노후 걱정 없다고 큰 소리치던 분이었습니다. 며느리 구박하면서 자신은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의지하던 아들이 무너지자 노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민주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자 회사에서도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가운 시선. 민주는 결국 퇴사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남편은 민주를 버렸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민주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재혼해서 신분 상승하겠다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민주는 지금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모든 소식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쾌하다고 느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서영을 속이고 이용하고 버리려 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영에게 남은 것은 딸 수아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양육권을 확보한 서영은 수아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 준 곳이었습니다. 넓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수아는 새 방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그래, 수아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영은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아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수아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와인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9살에 결혼해서 29, 30, 그리고 42이 된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그 집에서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하고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서영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 세월을 왜 버텼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버텼기에 지금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서영아, 잘 있어? 네, 아버지. 수아 재우고 쉬고 있어요. 그래. 이번 주말에 제주도 내려와라. 푹 쉬어야지.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서영은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영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억지로 눈을 뜨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영은 그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옆을 보니 수아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바다에서 놀다가 지쳐서 골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딸의 평화로운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저 멀리 푸른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주도 별장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자 가슴속까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이사를 마치고 아버지의 초대로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쉬다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더 있다 가라고 했고 수아도 바다가 좋다며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어났구나.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돌아보니 아버지가 커피 2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 여기 앉아라. 아버지가 테라스 의자에 앉으며 커피 한 잔을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서영은 커피를 받아들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잤어? 네, 아버지. 여기 오니까 잠이 잘 와요. 서울에서는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랬겠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으니까요. 아버지가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서영아. 네, 아버지.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아빠가 다 지원해 줄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서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필요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죄송했어요. 뭐가?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말 안 했잖아요. 괜히 아버지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버텼어요. 그게 더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지. 아버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10년이나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야.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제가 숨긴 거예요. 서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아버지 덕분에 이겨냈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서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돼.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이 순간이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평화였습니다. 그때 테라스 문이 열리며 수아가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서영은 웃으며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공주님 일어났네?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아가 눈을 비비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잤어? 오늘 아침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요? 뭔데요? 해물 칼국수? 할아버지가 끓이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영은 수아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응? 여기 좋아. 바다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서영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좋아.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계속은 아니어도 자주 오자. 방학 때마다. 약속? 응, 약속. 수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서영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가락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영은 테라스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시댁 쪽 근황을 전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불륜 소송 전력이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신우이의 미용실은 결국 완전히 폐업했습니다. 대출 상환을 못해서 집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혈압과 당뇨가 악화되어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아들도 딸도 병원비 내기가 빠듯해서 가장 저렴한 병실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고향으로 내려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직장도 잃고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했으니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영은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쾌하다고 느꼈을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영을 속이고 이용하고 버리려 했던 대가였습니다. 서영이 복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영은 수아와 함께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파도가 밀려와 발목을 적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수아가 조개 껍데기를 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문득 1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22살에 결혼했을 때 서영은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서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10년이 없었다면 수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시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수아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예쁜 조개 껍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어디서 찾았어? 저기 바위 옆에 있었어. 서영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아야. 응? 서영은 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수아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어. 뭐가? 엄마가 힘들어서 수아한테 많이 못해줬잖아. 바빠서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거 미안해.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안 미안해도 돼. 나 엄마 좋아.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아가 작은 손으로 서영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엄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서영은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수아랑 같이 있으면. 서영은 수아를 안은 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서영은 수아의 손을 잡고 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딸의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던 서영은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 수아가 있다고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기를 늘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시라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